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금년에 안 그래도 우리 최 회장님 말씀하실 때 사과를 다 따가지고 어떡하냐 했을 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합시다 해서 이래 모셨는데 사과 딸 때 왔으면 더 좋았지 싶은 생각은 조금 드네요. 저는 원래 이게 여기도 굉장히 냉해가 심한 밭입니다. 해도 빨리 지지, 그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기농을 하는 그 밭들이 대부분 기후 조건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가능 농가들하고의 완충거리 때문에 자꾸 이제 꼴짝꼴짝으로 이제 가려 그랬는데 뭐 옆에도 밭이 하나 생겼는데 저는 이 꼴짝이 처음에 자리 잡을 때 20년 전에 이 주변에는 가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리 잡게 되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가수원들이 자꾸 이제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 뒤에 가보면 저 부직포를 이렇게 쳐놨는데 옆에서 양 날아오지 말라고 쳐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쳐놨는 건데, 제가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제 방충망, 이 철망을 다 했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원래 이제 4년생인데, 아리수 4년생입니다. 4년생인데 이걸 심어 놓고, 저작년에 첫 수확을 했는데, 돼지들한테 100% 혼납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지가 중간에 다 찢어지고 해서 가지가 없는 쪽이 많아서 특히 이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뺑 돌아가면서 이제 다 쳐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원래는 특히 냉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리수가 원래 있는 게 한 300주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정확히 500평이거든요. 저 끄트머리까지 500평인데 여기 이제 아리수 300주가 심겨 있는데 이게 열간거리가 4m입니다. 원래 왜 이게 4m가 됐느냐 하면은 원래 지금 이 파이프가 박혀 있는 이 자리에는 제가 처음에 산사를 했었습니다. 산사를 했는데 이제 그 값은 좋은데 수확량이 너무 안 나서 이걸 갱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뽑아내고 이제 그 자리에 그냥 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수를 저 이제 한 3년 전에 캐내기 직전에 그 2m씩 심어 놨는 자리에 아리수를 한 주를 꼽았습니다. 1년을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산사를 캐내고 하다 보니까 열간거리가 4m니까 좀 넓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한 주를 더 넣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500평에 총 들어가는 주수가 한 50주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요것도 내가 그 묘목은 만드는 거고, 아까 저 볼품 없는 입구에 있는 묘목들도 내가 작년에 만드는 건데, 작년에 태풍이 와서 3번이 넘어지고 침수가 됐는데, 유일하게 한 줄이 침수가 안 된 쪽이 있는 게 아리수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그 묘목을 이제 크게 키워갖고, 저쪽에 있는 가목하고 이쪽은 뭐 묘목 농사를 작년에 망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갱신을 이래 할 때, 이건 포크레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혼자서 다 했습니다. 이거를 혼자서 이제 뭐 파이프 받고 이런 거 외에 뭐 줄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혼자 했는데, 묘목도 저는 뭐 제가 만들어서 합니다. 묘목을 사 쓰는 게 아니고, 심는 것들은 아마 요 들어다 보면 왼쪽 편에 그 묘목밭 하나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바로 요 옆에. 그 제가 이제 원래 붙여놓은 묘목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농사를 하는데, 제일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아래 우리 최명국 회장님이 전화를 왔을 때 M26을 심으려니까 굉장히 동해 때문에 겁이 나더라. 여기 겨울 되면은 요 소재지는 영 한 20도 내려가고 여기는 한 25도에서 27도 내려갑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월 초까지 이 도랑에 얼음이 안 녹아요. 그런 쪽이라서 여기도 동해도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 지금 심겨 있는 것들은 전부 M9입니다. M9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래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M9에 대해 가지고 동해를 어떻게 그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했는데 사실상 나무가 동해를 있는 건 답은 없죠. 그죠? 대게 초와버리면은. 그런데 동해라는 거는 한겨울이 25도, 30도 내려간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2월 말에서 3월 조순이 돼 가지고 해동이 돼서 뿌리가 움직이는 요 시기, 물이 올라오는 요 시기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무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해를 받게 되는 것들이, 그러면 이놈들이 왜 죽느냐?
그럼 그 전해에 우리가 나무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또 많은 차이는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2월 말 3월 초에 그 나무는 해동에서 뿌리에 물이 오르고 있는데 영하 한 15도까지 내려간다면 견딜 나무는 아무도 없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대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전번에 우리가 영주 가셨을 때 우리 김동진 회장님 밭에를 갔을 때는 그 교목성입니다. 그죠? 그게 교목성 맞죠? 106 아니죠, 그게? 교목성. 네, 교목성입니다. 교목성이나 그 106 같은 대목들은 뿌리가 굉장히 직근의 형태로 깊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동해에 견딜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으로 오면서 우리가 외화를 해야 되겠다고 만드는 것들이 M26 대목이잖아요. M26 대목을 가지고 했을 때 M26은 뿌리의 특성이 직근하고 옆으로 퍼지는 측근하고의 비율이 반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해에는 조금 더 약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M9은 뿌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자라는가, 물론 직근으로 자라겠지만은 대부분이 옆으로 측근으로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M9 대목이. 그래서 아무래도 지표면이 가까운 쪽이 동해를 많이 입을 수는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를 하고 또 왜 M9 대목을 심느냐. 첫 번째로 장점은 M9은 M26보다가 해거리가 적습니다. 특히 후지 같은 경우에는 해거리가 많죠. 그죠? 원래 품종인데 보통의 홍로도 해거리 좀 하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 가지고 해거리가 적습니다. 두 번째, 착가량이 많습니다. 꽃눈 분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가일의 크기가 똑같은 조건으로 키웠을 때 가일의 크기가 훨씬 더 좋다. M26보다가 쉽게 말해서 M26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양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M9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 봐서는 냉해나 동해에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풀이 있어서 좀 미안한데 이 대목이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깊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쪽을 보면은 원래 신겨 있는 쪽을 보면은 대목 노출이 거의 전목부까지 묻혀 있죠. 자, 여기 지금 요거는 이만큼 높여져 있고 요거는 정목부까지가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최소한 요 정도까지가 묻혀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올해 가을에 제가 마사토를 한 차를 받아서 여기에 복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M9 대목이 경북의 신경북형이라고 해서 밀식 재배가 처음 들어왔는 게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이제 경북대학교에 있던 윤태명 교수가 이태리 가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 들어왔는 게 바로 지금 M9 T337 대목에다가 접을 붙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대량으로 심은 쪽이 이 청송 지역하고 영주 쪽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동해를 받아서 100% 다 죽어버렸습니다. 양쪽이 다, 영주하고 청송하고. 근데 그 이후에 영주는 26대목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거 M9은 안 된다 라고 했고, 이쪽은 M9으로 심어 가지고 죽었으니까 M9으로 승부를 보자. 5기가 발동이 돼서 M9으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성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윤태명 교수가 T337 대목을 가지고 왔을 때 대목 길이를 30cm 짜리 대목 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태명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갈리기 가지고 고랑 한번 착 파고 뿌리만 살짝 묻어라. 안 그래도 30cm 되면 요만한데 뿌리만 살짝 묻어 놓은 거예요. 안 죽을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는 법, 뿌리를 좀 깊게 묻자. 그래서 대목 길이를 40cm로 늘리고, 그리고 웬만하다면은 이 전목 부위가 묻어버리면 수세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전목부가 노출되는 정도까지 우리 깊게 묻어버리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동해가 많이 줄을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를 하고 요 근간에 한 3, 4년 동안에
봄날의 기온이, 이게 기온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서 많이 추워서 이쪽도 지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가 한 4만 평 밭을 하는데, 그 중에 한 2만 평, 한 3만 평 정도를 개원해서 한 2만 주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한 12,000주가 죽었어요. 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리 부족이죠. 그 평수가 크니까 내 손으로 관리 못하고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깊게만 묻어 놓으면은 이 부분이 동해를 해결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확률을 좀 늦출 수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수세를 안정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죠. 수세를 안정을 시키고 강하지도 않게, 쉽게 말하면 비료질을 막 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는 우리는 비료질을 많이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수세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수세가 떨어지면 견디는 힘이 약하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로 유기재배로 봤을 때는 사과를 달 수 있는 수량을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는 M9는 제가 딱 심지 말하는 밭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간수를 할 수 없는 곳. 이쪽은 M9 대목을 심어서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가 가물 때 물을 줄 수 있는 곳이 돼야만이 M9을 심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 땅은 이제 사질 양토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마사토에 가까운 땅들은 좀 더 자주 줘야 되겠죠. 그죠? 질땅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격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정이라는 게,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물들이나 우리도 그렇고, 한 3일 굶겨놓고 폭식을 하는 것들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하루 3끼를 꾸준하게 먹듯이 이 부분도 우리는 물 주는 것도 날짜를 딱 정해서, 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나는 4일에 한 번 주겠다. 한 2, 3일 만에 주는 건 난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간수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은 동해를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수확을 한 후에 반드시 충분한 양의 간수를 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한 20일, 수확 20일 전까지는 간수를 하지 말아야죠. 능금 품질이 좋은 성금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보통 수확 20일 전에는 간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수확을 끝난 11월 초쯤 되면은 우리 물코코를 빼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양의 간수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나무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 다음에 동면을 깨어났을 때 내 동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해 주신다면은 M9도 우리는 충분히 이거 사과 생산을 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또 특히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좀 빠져먹었는 게, 질땅에서 배수 시설이 안 된 밭은 M9 심으면 안 됩니다. 밑에 안거 배수가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안 차이도록, 우리가 꼭 가뭄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수패를 입을 수가 있죠. 물이 지하 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물이 차이게 되면은 뿌리가 호흡을 못하면은 뿌리 세근들은 전부 땅 위로 솟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솟아 올라왔는 뿌리들이 겨울에 결국은 얼게 되고, 우리가 깨어날 때 되면은 추위에 의해 가지고 고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세균들이 없으면은 나무는 고사하죠. 영양분을 못 빨아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질땅을 내 밭은 굉장히 질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안거 배수 시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 밭은 제가 처음 20년 전에 개원을 했을 때에는 안거 시설을 했었고, 이 밭은 장마가 와가지고 300mm 비가 와도 그 다음날 장화 신고 들어오도 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갱신하면서는 배수 시설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참고적으로 그런 걸 알아두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럼 여기 청송이 이제 아까 25도까지 떠준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이제 피복제로 하시는 덱도 있어요? 아니면 뭐 페인트 칠하는 것도 예, 있는데 저, 피복을 하셔서 버티는 집이 있으면 그건 또 어느 사례가 좋은지 한번. 피복은 제가 저 페인트 뭐 저도 이래 뭐 좀 칠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작년까지는 여기 피복을 뭘로 했는가 하면은 우리 뭐라 그래나 우리 그 수도관 보온제 있죠. 수도관 보온제를 얇게 폈는 거를 감아놓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보온제로 그거를 요걸 한 몇 년은 감아줬습니다. 저는 감아줬는데 50cm 정도. 예. 아니 50cm 이거 우리가 동해를 보는 부분들은 50cm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지저부에서의 문제지 땅하고 나무하고 맞는 부분에서 동해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올라오는 것이지 이쪽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럼 백색 페인트보다 피복하는 게 더 낫다 말씀이에요? 더 낫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오늘 갔다 왔던 분이 그 사과연구소에서 그때 결과가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신문지로 피복을 하고 혹은 비닐로 감싸고 그 다음에 이거 페인트를 칠했고 이랬을 때의 동해에 가장 견디는 힘이 좋았던 게 페인트 칠이었었다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사과연구소에서 논문 발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쪽이 좋다고 보지는 못하겠고 제 생각에는 어떤 쪽이로든 뭐 성의껏 뭐 하면은 그 효과에 대한 차이는 크게 있을 수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쪽에서도 뭐 영하 한 20도 이상 떨어지는데 나무 심은 안 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울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보편 예. 테이프 그걸 감으셨다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수도관 예. 이제 보온제로 싸고 테이프 이거로 예. 뭐 그런 형태죠. 예. 그런 형태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페인트만 칠해줘도 뭐 충분하지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페인트를 칠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나무 손으로 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요즘 짊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 전동으로 해가지고 뭐 제초제치고 하는 것은 그거를 가지고 물하고 수성펜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농협에서 대행해 줍니다. 우리는. 노즐 좀 굵은 걸 써갖고. 예, 그 이제 노즐 뭐 굵지는 않아도 한 개짜리를 가지고 하죠. 한 개짜리 가지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빨리 이제 칠할 수는 있는 조건은 되는데 대신에 1대1로 하기 때문에 두 번을 하는 거죠. 한 해야지만 한 번에 갖고 예, 그렇죠. 그 두 번을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어떤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손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리는 쪽이 훨씬 더 냉해 예방에는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붓으로 칠하면은 지저분하고 딱 붙은 쪽에서는 그게 페인트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뿌리는 것들은 그게 딱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효과는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여기 마사토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내년 봄에 긁어내실? 아니요. 그냥 그대로 둘 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가 좀 속도로 가 있습니다. 이거를 초창기에 나무를 처음 심을 때 뿌리만 조금만 묻고 어느 정도까지만 묻어야 이게 활착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한 5, 6월에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못 해줘가지고 이제 가을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 비는 것 때문에 하신 거죠? 풀이 걸릴까 봐. 예. 제가 저 위에 원래 이제 갱신해 놓은 밭에는 이 풀베다가 한 300주 죽였어요. 300주를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뭐 이것도 그랬지만은 맨날 소일고 외양간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병은 아니고 이제 주수병이거든요. 주수병을 제가 좀 옛날에 능금조합에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스 공장에 OEM으로 이제 주스 이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공장장한테 이걸 좀 줄 수 없느냐 해서 얻어서 내가 좀 꼽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 우리가 이제,
이제 방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흑살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방제에 대한 어떤 그 표준적인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각자의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지금까지 한 10년째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요 지금 뭐 트랩은 우리 경북 유기농 연구소에서 갖다 꼽아놓은 겁니다. 유기농 연구소에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해충 밀도는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 트랩을 많이 꼽았는데 요즘은 잘 안 꼽습니다. 저는 이걸 안 써요. 트랩을 안 쓰는 게 이 트랩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눈으로 보는 게 저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랩을 안 쓰고 이래 하는데 이거 뭐 다행히 뭐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일반 농가들하고 가능 농가들하고 큰 차이 없이 밀도가 굉장히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죠. 그거는 그렇게 이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 그 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은 우리 유기재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막 택배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택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못하는 부분까지도 일부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찌워서 갈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을 하는 부분에서의 이 부분을 최소한 50%까지는 늘려야 이 유기농 할 만하죠. 생가 판매가 50%는 돼야 되는데 이 50%가 안 돼 버리면은 가내농사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은 30% 이하가 떨어져 버리면은 망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맨날 사과즙만 짜가지고 그 첫날 만날 그거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유기농을 한 20년이라 하면서 사과즙을 짜가지고 팔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안 됐을 때는. 왜 버렸는가 하면은 이걸 버려야 내가 공부를 더 한다. 이 돈이라도 벌려고 내가 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만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를 내가 버렸습니다. 그거를. 그냥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 처음 제가 유기농을 시작을 할 때도 그랬고,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석회보르도를 안 치는 농법을 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실패를 냈어요. 그래서 사과는 석회보르도를 안 치면은 무조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했고, 잎을 잡지를 못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잎이지, 그죠? 이게. 잎이 뭐 일단은 있어야 과일이 제대로 나오는 거니까, 해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이걸 잎을 잡는 거는 석회보르도 역으로 충분히 잡을 수는 있는데, 자, 두 번째는 해충인데, 해충 중에서 이제 첫 해, 두 해째 할 때는 응애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응애를 또 잡지를 못해가지고 또 접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원점에서 시작을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무슨 뭐 자연농협회, 뭐 유기농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박 4일짜리 교육받고 그거 아니면 옛날에 유기농 이거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런 거 받아가 보니까 가도 전부 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무슨 자재 팔고 그다음에 무슨 액비 제조기 팔고 이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액비 추출을 해보니까 역시 효과는 별로더라.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 했을 때, 자, 석회보르도에 그렇게 되었고, 살충제로 제가 제일 처음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기계유제입니다. 싸죠. 제일 싸지, 그죠? 농약 중에.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 기계유제를 제대로 해보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많은 비싼 자재를 쓰는 것보다가 훨씬 더 살충에 대한 효과를 봤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해충들이 되게 달겨들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충 피해 때문에 한 해는 밤나방 피해를 가을에 되게 많이 받았어요. 흡수나방이지, 그죠? 밤나방들은, 그죠? 흡수나방 피해를 받고 보니까 이거 쓸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버렸어. 자, 이 해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병에 든 거를 사니까 너무 비싸요. 피레스린 한 병에 500짜리 하나 45,000원, 4만원, 45,000원 합니다. 두 병 넣으려 그러니까 9만원, 10만원이에요. 그러면 마트린을 살라 그러니까 고3이지, 그죠? 마트린을 살라 그러니까 한 병에 3만원 달래요, 500짜리. 그럼 1리터 넣어야 되니까 두 병 넣으면 6만원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거의 해충들이 많이 창궐을 할 때 두 개를 엎쳐서 살충제 한 번 치는데 한자 치는데 15만원 줘야 돼요. 야, 이거 정말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거 해서 유기농 해가지고 소품 벌어가지고 이 자재값 조금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절감 하면서 지금까지 봉지 재배를 해서 버텨내 왔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원재를 쓰자라는 부분까지 이제 지금 도달이 돼 있고, 원재로 해보니까 지금까지의 우리가 병에 들었는 걸 샀을 때 5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은 충분하게 이게 가능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지금까지 도달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접목하고자 작년부터 제가 노력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모래알같이 흩어져 버리니까 이거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내가 그 후배하고 수입하는 애한테, 원래 유기농 하는 친구, 유기농 자재를 수입하는 친구가 아닌데 원래 비료 원재를 수입하니까 뭐 중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많이 다니는데, 그냥 우리가 일정 양만 되면은 수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좀 해서 일정 수수료만 남기고 우리가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취합이 안 돼.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아주 유기농에서의 방제는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봅니다. 간행농사에서는 무슨 농약을 쳐야 되고 농약 이름도 모르는 거 이놈 쳤다가 저놈 쳤다가 이랬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유기농 자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석회보르도액, 기계유제, 석회유황합제. 그 다음에 가끔씩은 뭐 제가 지금까지 쳤는 것 같으면 아연보르도 맑은 거. 그 다음에 마트린하고 피레스린, 고3하고 제충국이지, 그죠? 요게 다 합니다. 요걸로 어느 선까지는 해결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제만 가지고 이것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제 경험상 유기재배는 토양에 유기물이 엄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지금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500평 되는 요 밭에 지금 1년에 유박을 한 100포 정도 줍니다. 유박을. 보통 이래 보면은 우리가 개분을 하고 사과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퇴비를 줬으면 좋겠다. 토양 개량에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과가 이미 착과가 되고 달리기 시작한다면은 퇴비보다는 유박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 우리는 화학비료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태로 나눠 있지, 그죠? 케미칼 쪽은 요소태, 질산태, 암모니아태. 그런데 우리가 유기질로서 천연에서 나온 것들은 유기태 질소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태 질소를 우리가 땅 속에 유기농을 한다면 이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퇴비보다는 유박 쪽이 질소가 더 많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유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100포를 주고, 가끔 한 3, 4년마다 조금 형편이 좋으면은 이 밭에 한 250포에서 300포 정도 줄 때도 있습니다. 조금 수세가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은 그렇게 좀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유박은 비싸니까. 그래서 매번 많이 넣지는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조금 더 넣어 줄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피트모스에 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피트모스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그 유기물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피트모스를 반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100포쯤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유박 50포, 피트모스 50포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분해가 훨씬 더 되는 쪽이 이제 빨라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어느 선까지 튼튼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유기농의 첫걸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축분 같은 경우에 솔직히 유기농에 못 쓰잖아요. 기껏해야 무항생제 축분,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물론 개분 같은 경우에는 질소분이 많죠. 반만 들어가니까. 근데 개분은 또 우리가 또 일반적인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퇴비를 만들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또 힘들고, 물론 퇴비사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만들어 쓰셔도 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퇴비사가 없는 분들은 비를 맞춰야 될 것 같으면 퇴비는 만들지 마라, 그냥 샀어라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하는데